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삶과 문학 11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10주 차에 우리가 무슨 공부했습니까? 폭력의 시대와 문학 이런 주제로 1차 시에는 임철우의 그 중편소설 붉은 방을 봤고, 2차 시에는 가장 최근에 5.18 영화였던 이물위한 행진곡, 3차 시에는 역시 5.18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서사를 담은 독립 영화였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런 작품들을 주로 봤습니다. 11주 차에는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면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것이라서 분량이 많습니다. 11주 차만 하려고 합니다. 11조차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여러분 화면도 보고 공부를 하겠죠. 하여튼 비대면이라서 여러분이 여러모로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목도 많고 과제도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11주차는 내 책이 그 평론집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의 들어있는 글 중에 하나를 지금 보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굳이 책을 사서 좀 보면 좋은 책이니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내 평론집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이 올해 3월달에 나왔는데 책값은 2만 원입니다만은 여기 이 글들이 지금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는데요. 한 두 개 정도만 빼놓고 두세 개만 빼놓고 전부 다 이를테면 무슨 그 평론으로 상을 받았거나 연구재단의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거나 또 하나는 뭐 그 저쪽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19장인데 타자로서의 장애성의 몸, 이것은 또 한국장애인재단의 논문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원받은 게 그동안 상을 받거나 지원받은 거. 그 다음에 또 그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은 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가 지원 사업에 그 상을 받았거든. 1,0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1억 원 가까운 그 하여튼 상금이든 그 지원금, 연구 지원금이든 받아서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책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사서 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내가 이제 필요한 자료는 다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긴 합니다만은 책을 좀 사놓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11, 12, 13, 14, 15 이렇게 5주가 남았기 때문에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11주에는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주제로 구병모 장편 소설을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제 자체는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이죠. 그래서 이제 내 책에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3장에 들어있습니다. 65쪽부터 들어있는데 하여튼 그 최근에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혐오였거든요. 혐오.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그 다양한 어떤 그 문제 이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이슈가 그 전의 이슈를 덮어버리는 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건강한 그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제시되는 이슈 담론들과 관련해서 공론장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어떤 그 소위 프로세스라고 하나요? 과정들이
잘 이제 보장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이제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혐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가 여러 이제 분야에서 수면으로 드러남으로써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사실 이렇게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타자화됐다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손쉬운 거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여전하죠. 사실 여전합니다. 그 무슨 디지털 성범죄들, 뭐 박사방이니 N번방이니 이런 악질적인 그런 디지털 성범죄를 최근에 이제 뭐 그 추적해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이런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고 손쉬운 어떤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해요. 이건 한국 사회만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거의 모든 어떤 나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사니까요. 과거에는 뭐 더 어쨌다, 다른 나라는 어쨌다. 이건 물론 하나의 참조는 되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우리 당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어떤 선입견, 편견 버리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생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1주차는 이런 페미니즘의 바탕을 둔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대답을 때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내 책을 안 샀으면 책 좀 사서 한번 보세요. 최근에 한국 그 핫한 소설들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읽고 쓴 평론들이거든요.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현남 오빠 뭐 이런 다른 사람 다양한 그 소설들을 분석해 놓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1주 1차 시에는 구병모 장편 소설을 읽기로 했단 말이죠. 3장. 예,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일단 이걸 이제 이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이제 여기는 네 개의 장으로 나눴습니다. 1장을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무슨 소린가 봅시다. 구병모는 남성 작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이름만 가지고는 요즘에 잘 모르긴 한데 여성 작가입니다. 왜 여성이 중요하고 남성이 중요하냐? 중요하다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남성이잖아요. 나는 남성이지만 물론 이제 공부를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쟤만큼 알고 있고 그런 걸 토대로 한국 문학 작품을 읽어내고 글을 쓰긴 했지만, 근데 나는 물리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장 그 큰 한계가 뭐겠어요? 나는 물리적으로 남성이니까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내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 작가들처럼 소설을 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성에 대한 서사를. 근데 여성은 이제 실제 자신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섬세하게 서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병모가 이 작가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식탁 2008년도에 미련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설은 변화없는, 내가 일장의 제목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소설이라고 일단 내가 규정을 합니다. 변화없는 현실은 뭐냐?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 응?
출산과 양육, 아이의 출산과 아이의 양육이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아이의 양육은 거의 전부가 아니라도 여성의 몫이라고 하는 뭐 독박 육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건 이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여성 입장에 볼 때는 변화가 없는 현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불편한 타자들은 또 뭐냐? 여기서 타자는 디아우터 영어가 불편한 거 디아우터 타자 배제된 사람들다 이런 말이에요. 경계를 긋고 경계 밖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런 사실 여러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내가 불편한 타자들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는 개인적 존재이지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존재잖아요. 다른 사람과 그 어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 뭐 사람들과 특히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죠. 함께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게 공동체니까. 근데 이 소설에서도 이제 여러분도 보면 주변에서 하여튼 좀 가깝거나 멀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그룹들이 이제 느슨한 그룹들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럴 때 좀 더 친밀한 관계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좀 대면대면하거나 또 꼴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그 누군가의 관계에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어떤 불편함. 이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함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소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는 여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도록 합시다. 특히 남학생들도 과연 그런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불편한 타자들은 이겁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이런 그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그 이웃 사이에 암묵적 위기를 통해 발생하는 피곤한 관계. 이것도 이제 그 내가 2층에 살아요, 아파트. 근데 이제 바로 옆에는 이제 하여튼 옆집인가 앞집인가 엘리베이터는 하나니까 양쪽에 하여튼 문을 열면 앞집이니까 바깥에서는 옆집이고 자 이제 그 살던 사람들 이사를 갔어요. 새로 사람들이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저희도 이사 왔으니까 이삿짐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문 똑똑 두드리고 그냥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저 앞에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잘 지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게 이제 세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기다렸는데 저 사람들은 인사는커녕 어이가 없고 우리는 좀 욕했어요. 뭐 저런 사람들도 있어.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가서 똑똑 두드리고 이사 아까 뭐 이삿짐 나르시던데 다 뭐 끝내셨어요? 나는 앞집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뭐야? 무슨 오지랖이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이 소설에서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 세대 또는 뭐 개인 간의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피곤하죠? 피곤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건 평론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그 어떤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면서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그 이론적 토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대학원 수업 아니니까 그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설의 내용을 내가 차근차근 여러 번 읽지 않았으니까 나는 읽었으니까 글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면서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네이브스 식탁에서 소설은 뭐냐면 뭘 이제 소설 구성의 3대 요소가 뭐예요? 3요소가 인물이죠. 인물이 있고 뭐 사건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이 있고 그러잖아요. 배경도 뭐
뭐 시간적, 공간적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소설의 배경은 뭐냐면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죠. 출산율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력의 부족의 문제도 있겠고 국방 자원을 어떻게 이제 충원하는 그런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는데도 이제 일정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우리가 노령화 사회 됐어요.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장차 젊은층 인구는 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 생활은 누가 해요? 젊은 층이 하잖아요. 젊은 층이 벌어서 노인 세대까지 부양해야 되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어떤 경제가 탄력을 잃을 수도 있고 굉장한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부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요. 근데 의미가 별로 소용없어요. 그래도 아예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 재밌죠. 이름이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를 이제 서울 인근에다가 딱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공공임대 형식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제 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배경을 설정했어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제 마리아 미즈 여성학자 요 얘기도 내가 생략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이를 일단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인데 여성이 그러면 뭐 아이 낳는 어떤 뭐 도구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마리아 미즈니 푸코니 이 얘기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 구병모 소설을 제대로 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런 이론적 도움이 좀 왜 갑자기 까매졌나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일단 넘어가기로 내가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 여기죠. 구병모 소설의 경우에 주거 안정을 우선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죠.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 주거 불안정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 중반이죠.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비혼주의자도 있고 결혼 그냥 늦게 하고 결혼해도 또 아이도 안 갖거나 늦게 갖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되게 이제 일단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되고 있는 게 큰 요인이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 불안정이 있죠. 주거 불안정. 물론 주거 불안정이만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이유, 부모 대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이유는 뭐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필요하죠. 그러나 육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거 있죠. 여성에게 뭐 육아, 휴가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일과 뭐 생활의 양립인가요? 이런 것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뭐 공무원 사회에서나 가능하고 그 외 특정 직업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육아휴직 하겠다 그러면 자리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조금 기른 다음에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야말로 공무원 아니면 거의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성들은. 자, 이런 문제. 예.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하여튼 뭐 이제 육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갈까요? 출생률만 좀 여기 1차 시사에 어쨌든 이제 이 소설에
기본 전제가 이제 출생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단 나라에서 꿈미래 실용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거를 마련하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출산율의 문제, 출생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자료를 봤더니 전체 출생률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한 여성이 생애 기간에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전체 출생률이라고 하고, 근데 2018년도에는 이 수치가 0.98. 0.98이라는 얘기는 여성 한 명이, 가임 여성 한 명이죠.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그런 수치로만 보면, 이게 이제 사실 평균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뭐 아이 셋 이상 낳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는 거죠. 근데 2017년도에는 1.05. 그러니까 갈수록 밑떨어지네요.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를 다 OECD 이렇게 경제개발협력, 뭐 경제협력개발국, 하여튼 뭔가 이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선진국인가요? 하여튼 뭐 이 35개 회원국 평균을 늘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OECD 회원국 평균 1.68.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0.98이죠. 2018년도 그 수치가. 그러니까 그 하여튼 뭐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수치가 어떤 수치요? 1도 안 되는 수치가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수치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라고 하는 출생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다고 그래요. 2, 2명은 낳을 것.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그래서 이렇게 뭐 2006년부터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뭐 143조 원 숫자로 이렇게 돈을 계산하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2019년 한 해 예산만 하더라도 23조 4천억, 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이제 정책에 드는 비용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뭐 인구가 이를테면 10만 이하가 뭐 내려간다 그러면 그 뭐 군 단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지역구도 사라지고 통폐합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사람들 이제 유치하고 아이를 낳도록, 그래서 뭐 아이를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이렇게 이제 소위 출산 장려책을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제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낳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고 아이를 안 낳거나 늦게 낳더라도 하나 정도 둘 낳고,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이 고병모의 내 이웃의 식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뭐 다른 이야기라기보다는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이제 넘어가서 이 고병모 소설을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더 설명할 거고요. 지금 2, 3분 동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82년 김지영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이 소설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소설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얘기는 영화에 이제 관객이 1000만 명 이상 들었다는 것과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효과거든요. 출판 시장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은 소감들은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리포트에 보니까 이제 한 2명 정도의 학생이 그 소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 뭐 그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저하들의 연속에 대한 인생 보고서, 이렇게 표지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살아가는 30중반의 여성인물 김지영의 삶의 양상을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보는 거던데, 근데 나는 이제 내 평론에서 책 앞부분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삶이란 없다,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제 많은 독자와
독자와 독자의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기 때문이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작가 자체가 80년대 가장 80년대에 출생한 여성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지영이고, 그다음에 김희박, 이성씨가 가장 이제 많으니까 김지영. 그러니까 이 30대 중반 대학을 나온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의 어떤 보편성을 이제 겨냥하고 쓴 소설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내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비슷하죠.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문제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보편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계몽적인 뭐 21세기 허스토리라고 또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서 이 김지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설의 여성 인물이 추구하는 혹은 갈망하는 욕망, 아니라면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 이를테면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이라고 하는 현실의 압력에서 숨막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구축한 소비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욕망의 회로에서 사실은 별다른 반성 없이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소설에서 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논의들이 2000년대에 새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지영이 93년도에 모세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장편 소설을 냈습니다.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사실 공지영의 소설 모세의 뿔처럼 혼자라 가라에 그런 여성 인물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90년대의 공지영 소설의 인물들, 여성 인물들에서 얼마나 더 앞으로 나아갔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일각의 비판을 좀 받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1차 시하고 2차 시, 3차 시 연결해서 구병모 장편 소설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